사회복지 실천 세미나 4주차 1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3주차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윤리와 이 딜레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지금 이 클라이언트 권리와 고지된 동의에 대해서 보면서 지난 마지막 시간에 비밀 보장에서 상대적 비밀 보장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 보장에 대한 이 일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비밀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미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는 이 비밀 보장에서 어찌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상대적 비밀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특권적 의사소통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될 줄 몰랐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학교는 사실 오프라인 수업으로 대면 수업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학기 초에 계획을 다 잡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기숙사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학과에서도 심화반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도 제가 원래는 3학년 수업을 맡았었거든요. 3학년 수업을 맡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4학년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수업으로요. 그래서 3학년 수업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학년 수업을 지금 맡은 교수님들은 지금 그래서 9월 6일 7일 수업 하신 교수님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마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는 통상 9월 24일까지였는데 지금 10월 5일까지로 이렇게 5주차 수업까지 우리 학교는 지금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이 PPT 자료를 한글로 다 변환시켰는데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주차까지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바꾼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대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린트물에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면 수업에 가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대면 수업 하다가 또 온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실시간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주간반에서는 그렇게 제가 아마 이렇게 연락을 다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전원 다 반대더라고요. 계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계대에서도 한 70%가 실시간 수업은 반대하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뭐 아무튼 이 동영상 수업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피드백을 못 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가는지도 사실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자, 그래도 이 시국에 그래도 이제 스스로 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특권적 의사소통 내용을 보시면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 밑에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 특권적 의사소통은 법률에 의해 보장을 받는 법적 권리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겠죠?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법적 권리가 특권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한 내용인데,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비밀 보장이 이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에서, 즉 사회복지 임상 실천에서 비밀 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상대적 비밀 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특권적 의사소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법적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옆에 내용 계속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치료 혹은 원조 과정이라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 결핍된 욕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욕구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떠한 서비스나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사회복지 실천가나 상담가들, 이런 워커들과 나누었던 내용을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법정에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다? 특권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법적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적 의사소통 또한 뭐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상대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 또한 제가 초두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보장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랬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기타 등등의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감지될 때, 그때는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관 회의를 통해서 기관에서 또 다른 이제 이 전문 회의를 해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더 잘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소통의 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대신에 그런 경우에도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고지된 동의라고 그러죠.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요,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상담가에게 내 이 상황을 말하면 이럴 때는 비밀 보장이 안 된다 했으니까 굳이 저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구나, 이런 문제를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뭡니까? 그렇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비밀 보장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고지해야 될 윤리 강령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것도 또 하나의 딜레마가 되겠죠. 알려주자니 그런 상황이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사회복지사한테 대답을 안 할 거고, 알려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비밀 보장 안 지키면은 이건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정답은요, 여기서 정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 특권적 의사소통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리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법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제가 밑에 보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검게 밑으로 되는 거 있죠. 요 보면은, 자, 보세요. 타인을 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생활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결국 다 100%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고, 대신에 특권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경보조치라고 나와있죠. 경보조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경보조치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크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또 잘 아니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사전적 용어, 결국 경보조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보조치는 다른 말로 하면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보조치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급작스런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해되시겠죠? 급작스런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이 경보 조치입니다. 아시겠죠? 급작스러운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이 경보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오늘날 임상 영역에서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이 전문가들은 보호 및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이중적 초점을 가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밑에 보세요. 관로 해놨는 거. 잠재적 위험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편 자 이게 첫 번째 초점이에요. 잠재적 위험한 클라이언트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또는 약물 중독자 뭐 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또는 폭력 전과 뭐 이런 분들이 잠재적 위험한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첫 번째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요 전문가들 자신들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하는 또 차원이 초점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전문가들 자신들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사회복지사도 상담가도 결국 이 워커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일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와 이 상담가들의 원래 모습인데 자 그런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클라이언트는 해도 너무한다. 저 클라이언트는 진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 자신들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결국 전문가들이 즉 사회복지사가 상담가들이 클라이언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미워가지고 배제시켜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리고 괜히 문제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변화에 대해서는 자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다가 종결시키면서 해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필드에서는 들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도 천사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라포가 잘 되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요 전혀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될 것 같으면은 그렇죠 사회복지사도 상담가들도 다른 제공 인력을 대체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빨리 고안해내야 되지 그냥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방임하거나 하면은 이것도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초점이 바로 뭐냐면 이중 초점. 여기서 이중 초점은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있는 이것을 바로 두 가지 초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경보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사례를 적어놨거든요. 사례는요 간단해요. 제가 이 부분 그냥 보시면 뭐냐면은 이 타라소프라는 이 말 그대로 이 판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 뭐랄까 이 타라소프라는 이 대학 내에서 이제 이 뭐랄까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라기보다는 한 남학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토커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커 같은 그러한 이제 스토커에 시달리는 학생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 여학생이요. 그래서 한 학생에 의해서 이 살해 계획을 내비친 한 학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기 보세요. 교내 경찰에게 누가 대학 내에 있는 외래 클리닉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학생생활연구소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학생생활연구소 같은데 고등학교로 따지면 위클래스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거기에 종사하는 치료자가 경찰에 그 위험성을 알렸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는요? 그 여학생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경찰은 그 남학생을 조사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대신에 여학생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결국 남학생을 풀어줍니다.
그 스토커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스토커 남학생에 의해서 그 여학생 타라소프는 살해당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모는요, 자신의 딸에게 있었던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왜 부모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경보해주지 않았냐고. 경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급작스러운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알려줘서 그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왜 학교 외래 클리닉에 있는 그 치료자는 경찰에게 알리고 경찰은 그것을 그냥 문제가 없다고 해서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여학생은 살해당하고 부모는 그것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경보 조치를 해주지 않았던 점을 들어서 치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요, 1심, 2심, 3심을 가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까지 갔는 거예요. 최고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자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3자인, 여기서는 부모가 되겠죠, 부모에게 제공을 해줘야 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까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그 부모님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보 조치의 의무도 이 필드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판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보 조치에 대한 의무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좀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뭐 크게 어림없이 또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자살 의도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은 실천가의 의무죠. 그쵸?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요, 이 현재 35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한 명씩 자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자살률이 높죠. 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어차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1950년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보릿고기 이때만 하더라도 자살 빈도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 OECD에 가입된 나라도 아니었지만요, 그 당시 OECD 가입국 평균보다도 훨씬 밑돌았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70년대가 지나면서 경제개발이 엄청나게 잘 되면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요, 세계 무역 대국에 들어서면서 어쩌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나서 자살률이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살하신 분들을 토탈 숫자를 낸 다음 그 숫자를 시간으로 나누게 하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5분 전후로 되는 시간마다 한 분씩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수업이 35분에서 한 40분 되는 영상이 2개 올라가잖아요. 결국 우리 이 수업 하나 할 때마다 한 분씩 자살한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자살 의도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실천가는 뭐 사회복지사, 상담사,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모든 자살 시도를 찾기란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공익 광고 보셨어요? 식당 주인이 뭐 잘 아는 관계인 것 같은데, 왜 그릇, 이제 배달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릇 찾으러 가니까 아직 오늘도 반도 안 먹었네, 뭐 이런 말 하다가 또 친한 사람의 SNS를 보니까 너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SNS에 그 왜 글 올리거나 사진 올리는 게 보니까 누가 봐도 너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게 바로 뭐야? 징조죠, 징조.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요즘 그런 공익 캠페인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요. 그래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모든 자살 시도를 다 찾는 건 불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공동적 양상을 우리가 예민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뭐예요? 그쵸, 구두상의 경고들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 사회복지 실천 필드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요 이미 그 전에, 그쵸, 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조, 전초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특히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 실천가들 입장에서는요,
클라이언트들의 이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 그들의 일상생활 패턴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살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 80% 이상이요.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살을 처음 시도해서 처음 바로 자살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요. 대부분 미수에 그치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이 사람은요. 최소한 이 앞전에 자살을 기도했는 적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80%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자살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요소는요. 바로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주위에서 특히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잘 찾아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가 자살의 주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울증은 우리가 옆에서 봐도 바로 표시나죠. 그리고 우울증은요. 빨리 발견하면요.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진행된 상황에서도 상담과 요즘에는 약이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약을 처방받으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감성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감성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약한 사람들,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 상실했을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헤어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안 좋게 막 서로 막 싸워서 막 기분 막 나쁘게 그래, 잘 헤어졌다 이러면 몰라도 나는 저 여자친구가 아직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친구가 마음이 변심해서 나랑 헤어졌어요. 그럼 내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막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요. 거기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바로 이런 의미도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상실.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 뭐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지금 20대 학생들도 많잖아요. 20대 학생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70대가 넘어가거든요. 요즘은 70대도 빨라요. 최소 80대는 다 넘어가야 됩니다. 장수하시잖아요. 대부분 자녀들이 한 50대는 돼야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장수하시고 호상이라 그러죠. 호상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이겨내고 넘어가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병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또 자녀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저희 여기 지금 제 연구소에도 상담하러 오시는 한 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거의 20년 동안 아버지가 집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명절 때도 못 가고 엄마하고만 만나고 애들도 외할아버지를 그 20년 동안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위 되는 사람하고 오라 그런 거예요. 밥 먹으러. 그 20년 만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꿈꾸는 것 같다면서 갔는데 밥까지 다 잘 먹고 나왔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예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전이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3개월 시한부 인생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3개월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선생님은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심지어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요. 왜?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사위한테도 자기가 미안했다고 이런 우리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상담도 받고 물론 저희하고 오기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고 우울증 약 처방받고 지금은 저희하고 이제 재미삼아 이 코칭 수업하면서 지금은 너무 이제 쾌활하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이분을요 그냥 그대로 그 당시에 방치했더라면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너무 쾌활하게 성격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행복해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살자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우울증과 수면장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걱정, 근심,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내일 기말고사 시험만 있어도 오늘 밤에 잠자기가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위에나 특히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잘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된 심각한 병력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위험도가 높고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무려 3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직이나 또는 뭐 병이 뭐 지병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을 잃은 경우 또는요 여기서 보면은 독거 혼자 사는 경우 그런 분들이 자살 위험이 높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너무 많잖아요. 어르신들도 1인 가구가 많지만 젊은 세대도 1인 가구가 많죠. 그에 대한 이제 위험도가 많이 높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 다음은 폭로입니다. 폭로는요 조직의 문제를 공공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개방시키는 행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 기관이 행하고 있는 실천이 어떤 A라는 기관, 내가 A라는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기관이 하는 그런 사회복지 실천이 법에 위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세금을 횡령한다거나 배임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LH 사태.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LH 사태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왜 우리 TV에 나왔으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뉴스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소에 있었던 그 입소 시설이 있었죠. 우리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했던 윤모모 이 국회의원이 결국 그래서 그 당에서 탈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뭐냐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후원금이 제대로 안 쓰인다거나 또는 거기서 실천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른 곳을 엉뚱하게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 기관에 종사하던 그 종사자가 익명으로 뭐 했습니까? 내부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만천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아직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계속 지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뭐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그러다 흐지부지 지금 덮여버렸죠 지금요. 근데 계속 논란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그리고 뭐 때로는 원래 명시된 조직 목표나 정책이나 그 기관에서 원래 목표를 두고 취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뭐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폭로는 이러한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기관 필드 실천에서 행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법에 저촉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조직의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럴 때 폭로는 이러한 경우에 조직 내부상의 문제들을 외부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려가지고 잘못된 걸 어떻게 하겠다?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로서 조직이나 동료의 비리 혹은 심각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했을 때 이를 공론화시키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비리나 그러한 공금 횡령이나 세금 포탈 또 기타 등등등 반윤리적인 행동들 기관이 원래 정했던 목표대로 안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가? 그것이 생사를 좌우할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냥 규칙 위반인지 다시 말하면 경고까지가 아니라 주의 조치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걸 우리가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의 종류와 이 질은 객관적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인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 폭로가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폭로를 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또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요, 폭로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기관을 배신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LH 사태도 안 보세요. LH 사태 보면은 진짜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누구는 평생을 일해도 아파트 하나 사기가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내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LH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그 정보를 다 알고 어디에 땅이 개발될 거란 걸 미리 다 알고 몇 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땅 한 평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보셨죠? 한 평에 3만원, 5만원 하는 땅을 미리 어떻게 합니까? 한 2, 3천 평 미리 사버리죠. 산 다음에 그것이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은 개발지역으로 선포가 돼버리니까 한 평에 3만원, 5만원 주고 샀던 땅이 갑자기 한 평에 100만원, 200만원이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5천만원 투자했는 그 땅이 몇 년 지나서 그 땅이 20억,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5천만원으로는요, 요즘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죠? 5천만원 갖고는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 진짜 낡은 이 빌라 전세도 안 될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20억, 30억이면요. 지금 대구에서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아파트라 그러면은 제일 좋다기보다는 제일 좀 비싼 쪽이라면은 저희 범어내거리에 있는 두산 위버드 제니스하고 옆에 화성파크하고 자이하고 이런 아파트들이 좀 비싼 아파트잖아요. 두산 위버드 제니스 그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에서 한 20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천만을 투자해서 몇 년 만에 그 아파트를 산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드러났죠. 왜? LH에 있던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폭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 정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옛날 정신대라 그랬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입소 시설, 그 입소 시설 이름은 제가 실명을 말하기 좀 뭐하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다 잘 아실 거야 아마. 거기서 많은 후원금이 원래 기관에서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방향으로 안 쓰였는 거를 내부 기관 종사자가 내부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폭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모든 기관들이 사회복지 실천 필드가 잘못되어 가는 쪽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배분.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한정된 자원 배분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자원에 이걸 5글자로 줄이면요. 자원의 3글자는 뭐예요? 한정된 자원. 이 말을 3글자는요. 희소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 하나는 바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은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까지 진행할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그만큼 넉넉하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 할당된 클라이언트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다 케어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돈이 무한중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가가 굉장히 또 우리 실천 파트에서 중요한 요소로 또 이렇게 자리 잡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 다시 말하면은 돈이 많으면요,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금 88%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0%까지 왜 이 신청했는 사람까지 합치면 이제 90%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고 자산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나라 빚이 지금 현재 1000조가 가깝다. 1000억이 아니고요. 1000조면요 상승을 초월하는 돈이잖아요.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그 말 했죠.
나라 곳간이 지금 비어간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 곳간에 마이너스 1000조가 아니고요. 만약에 플러스 5000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5000조가 있으면요. 나라가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세계 무역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거든요. 5000조는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이 경제 대국이 10년 동안 뭐예요?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 돈이 지금 우리나라 곳간에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그렇죠. 대구시가 돈이 좀 부족한데 하면은 정부에서 아 그래? 너네 대구시에 1조. 만약에 경상북도가 우리도 지금 뭔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재난지원금을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좀 줘야 되겠다. 그래 경상북도 너네는 50조. 뭐 이래 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자원은 무한대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즉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균등성. 똑같이 잘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조 중에 기초생활수급비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역삼동에, 그쵸? 그쪽에, 물론 그쪽에도 물론 계시겠죠. 대치동에는 설마 있을까요? 그쵸? 평창동 이런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만 산다는데, 그런 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살 수는 없겠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서울 가장 부자가 산다는 그 강남 대치동이나 뭐 평창동이나 이런 데라 하더라도 또는 뭐 다른 뭐 경북 내륙 완전 오지, 강원도 완전 첩첩산골 오지 이런데 아니면은 전라도 완전 뭐예요? 외딴 무인도와 같은 섬 이런 데 사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뭐가 됩니까? 수급비는 선정이 되면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뭐 인구 비율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들도 도시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인구 비율로 인해서 또 다르게 지급되니까 서울에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잖아요. 대구는 240만 명에서 250만 명. 인구가 4배가 서울이 많으니까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건 비율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균등성이나 또는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 또는 미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서 이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골고루 잘 배분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윤리와 딜레마에 대한 대안했어요. 대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고지된 동의와 이 비밀 보장 중 상대적 비밀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이 특권적 의사소통의 개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경보 조치에 대한 의무, 경보 조치도 필드에서 경보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 폭로가 무엇인지, 이 실천 필드 현장에서 폭로가 나쁘다는 의미에서 폭로가 아닙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서 대신에 아닌 사실을 자기가 그 기관에서 뭐 섭섭한 게 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폭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건 명예훼손죄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래 되면 오히려 거짓 폭로했는 사람이 뭐가 되죠? 그쵸? 오히려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한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윤리적 딜레마가 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이 대처 방안이 바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근데 나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아, 저렇게 명확하게 딜레마에 빠지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진짜 이 수학 답 나오는 것처럼요. 딱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 필드 현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드에 나가면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뭐 나누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지나가면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이 실천 필드 현장을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먼저 또 지레 겁먹고요. 그것을 또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개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주눅 들거나 너무 어렵게 또 그렇게 개입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실전 세미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론은 이미 실천론에서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이론을요, 필드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또 하는 뭐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요 제 수업을 계속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실천 세미나 수업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뭐랄까 수업을 2번 갈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주간 1, 2학년 수업은요 우리가 이 동영상 수업을 업로드할 때 보통 40분짜리 그리고 뭐 30분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간 수업은 대신에 25분짜리를 보통 3개 올리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정승남 교수님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렇게 맞추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2개 영상이 합쳐서 70분에서 75분 사이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한 40분에서 45분짜리 하나 올라가고요. 30분에서 한 35분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업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4주차 맞죠? 4주차 1차시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고 4주차 2차시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3번 윤리적 딜레마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야간 수업 지금 이 실전 세미나 수업은 10월 5일 5주차 수업까지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이 계속 수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4주차 2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